나는 뭐 했나 정말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선생님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보면 정말 고마워요. 현재 사회복지사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흔히 이제 사회복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죠?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해요. 실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사회복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돕고 나누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사회복지 분야는 정말 다양해요.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여성, 장애인, 노인, 뭐 다문화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 제가 일을 하는 복지관들은 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사업들을 하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15조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받거나 이 후원을 받은 금액으로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업의 사회공헌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CSR이라고 기업사회공헌팀이 따로 있어요. 기업이 많은 돈들을 벌잖아요. 이 사회적 책무를 기업이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SM, 여기도 사회공헌팀이 있고요. 다들 아시는 삼성, LG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기업에도 이런 사회공헌 팀들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입사를 하기도 하고 홍보 마케팅을 전문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군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기업사회공헌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저희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들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야지 잘 맞는지, 어디에서 일을 해야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좋은 환경보다는 사실 안타까운 상황을 좀 더 많이 보시잖아요. 전부 다를 말씀해 주시긴 좀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안타까웠던 사례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사실 안타까운 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사건도 그렇고요. 가끔씩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는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이런 일들을 보면 자괴감이 심하게 들어요. 특히나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이 됐다라거나 극단적인 선택하셨던 소식을 출근할 때 보통 듣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했나 정말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복지관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0대의 중년 남성이셨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사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지원을 해드렸던 거예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밥을 해먹지 잘 못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 젊은 사람이 못 해먹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자기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만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계속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이러고 있는데 왜 밥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도의 한계는 주로 아동에게 집중되거나 아니면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도시락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 아저씨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고 여기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울분을 토해내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이분이 최대한 흥분하지 않도록 일단은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상담실로 들어오시게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바로 112에 신고해서 부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복지기관들이 안전 책임질 수 있는 경찰관이나 상주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는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무시하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더 겸손하게, 더 예의를 갖춰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지 이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잘 알아야 돼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도 하시기도 하고 방범대원 활동도 하시기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상당히 사실 외로운 분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 관계망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 관련된 모임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에너지도 교류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사이시오님들 그러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고, 기껏해야 복지관이나 전담 공무원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하거나 이런 게 다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사람을 돕고 사회를 돕는데, 특히 사람 사이 관계를 도와서 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돕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도로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아파트에서 혹은 이 동네에서 살아가실 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 나 퇴사하고 싶어, 그러다가도 같은 동료 늘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힘내자,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그 동료를 생각하면 퇴사를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믿고 의지할 만한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지 뭔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하시게끔 도와드리거나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혹은 본인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좋은 일도 많아요. 네, 너무 지금 어두운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는데 좀 반대로 좀 희망찬 사례, 좋았던 사례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만 또 의미 있고 잘 돼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지와 젊은 부부였어요. 일찍 아이를 낳아서 둘째가 곧 출산할 때가 됐고, 근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욕을 하시거나 과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이를 생각해서도 이 환경이 함께 살아가기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분리를 먼저 하셨고요. 이 20대 젊은 부부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도록 도와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 20대 젊은 아빠도 지금까지 봐왔던 부모님 상은 늘 술 드시고 늘 때리고 이런 모습들만 봐왔고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어른도 없었던 거죠. 저하고 같이 상담하는 30분 만에 이분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도 없었고, 그런 어떤 서름들이 폭발을 하셨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함께 그분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부탁을 드렸거든요. 중요했던 거는 곧 둘째가 태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빨리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서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했고, 함께 직업을 찾는 그 과정을 도왔던 사례였는데요. 지금은 아빠가 저희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짧게 알바하거나 길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셔서 아빠로서의 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고, 얼마 전에 또 셋째까지 태어나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또 전화가 와요. 선생님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보면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잘 이겨낸 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겨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이겨내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귀하고 고마웠던 거죠. 저희에게도. 앞으로도 그분은 잘 살아가실 것 같아요.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히 잘 이겨내고 잘 해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줬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자기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쉽게 보이는 이 보통이라는 말, 요 선상에까지 끌어올려서 자기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울림이 있어서 네. 깔창생리대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직을 떠나는 선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